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미일이 제주 인근 공해상에서 전략폭격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해 러북의 핵협력에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북한은 조국통일연구원을 없애고 대적연구원이라는 걸 신설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의 중상 모습이 SNS에 공개됐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러시아 승리의 날까지 함께 하겠다면서 추가 파병과 무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어렵게 아이를 가진 희극인 부부와 20대 초반 산모에게 악플이 쏟아져서 비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댓글들을 달았는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전연설을 대독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정 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재정 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 복지, 미래 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네, 이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취임 후에 하루도 맘 편한 날은 없었다. 하지만 4대 개혁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잘 논의해서 법정 시간 안에 이번에는 꼭 좀 처리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들으신 대로 약자 복지, 미래 대비 투자 등에 집중하겠다. 국가가 꼭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말씀했는데 그만큼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얘기죠? 네. 내년도 예산이 677조로 정부에서 일단 제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깎일지 또 증액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3.2% 정도 증가한 겁니다. 네. 얼마 증가를 안 했어요. 폭이 작죠.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을 대독한 데서도 보면 긴축 재정을 특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24조 원의 국가 재정 지출을 줄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짰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이 긴축 재정 기조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견지해 오는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그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평가받아서 네. IMF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얼마 전에 그 세계 국채 지수에도 편입이 되는 쾌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그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고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도 편할 날 없었다는 소회를 밝혔는데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부터 퇴진 그 집회가 있었을 정도로 네.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불리한 상황에서 출범을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압도적인 야당이 그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 대통령 입장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부 부처 신설, 예산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4월 총선에서 더 큰 차이로 지는 바람에 그만큼 더 어려워졌죠. 그런 심정을 사실은 시정연설에서는 별로 그런 심정 표현을 안 하는데 그렇죠. 아주 이례적으로 그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법정 시일 내에 좀 통과시켜 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부분은 사실은 안 해도 될 얘기인데 이번에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주 이례적인 언급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12월 2일까지 국회 예산을 통과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었는데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것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그 국회 규칙을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12월 2일이라고 하는 헌법적 규정을 안 지켜도 되도록 돼버렸거든요. 규칙만으로. 예. 네. 예,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12월 2일에 그 예산이 통과가 돼야 내년도 예산을 위한 준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점을 좀 각별히 부탁하면서 강조한 그런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온기를 좀 회복해야 된다. 그 동력이 이 예산안이니까 꼭 좀 시한 내 처리를 당부한다고 지금 말씀 들으신 대로 거듭 당부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할까요? 다들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야권에서 원래 이 예산 심의권은 국회가 있는 것이니까 그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거냐, 혹시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간 것 아니냐 하고 따져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고 또 의무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산을 심의할 때 대충 기조라고 하는 게 각 당마다 나오는데 네. 지금 야권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는 보면 윤석열 표 예산 또는 김건희 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서로 지금 공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재명 표 예산을 그 빈자리에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도 네. 야권에서 나오고 여권에서는 좀 방어하겠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이를테면 그 개식용 금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어요. 합의했잖아요. 예, 여야가 합의하고 그다음에 이 경과 기간을 3년 4년을 둔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식용 금지로 가는데, 그럴 경우에 그동안 개를 식용을 위해서 이렇게 키웠던 그 농장주들이나 또는 개 식용과 관련된 업주들이 있잖아요. 피해를 보죠. 한 3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분들한테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보상하면서 전업을 하거나 이렇게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예산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가 여러 번 됐는데, 그걸 김건희 표 예산이라고 꼬리표를 붙여서 이거를 선액 삭감을 해버리겠다고 하면 이게 진짜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야 합의한 법은 통과시켜놓고. 그러니까 그게 민생 예산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쟁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기 시작하면 본래의 예산이 온전하게 통과될 수도 없고, 그러면 여당이나 정부에서 이걸 가만히 당하고만 있겠어요? 역으로 또 공격하겠죠. 네. 그러다 보면 올해도 12월 2일을 지켜지기는 정치권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디 여야가 어떤 정치적인 네임택을 붙이지 말고 이 예산의 본질에 집중하는 식으로 해서 심의하고 통과시키길 기대합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이 일요일인 3일 실시됐습니다.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현재 한반도와 그 주변을 둘러싼 국제안보 정세가 매우 심각하다, 이런 반증이겠죠? 네. 두 가지 점에서 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한국 연습이 실시된 지역입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그 한일 방공 식별 구역의 중첩 지역이에요. 아디즈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중첩 지역이니까 어느 쪽도 아닌 그 서로가 이제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그 지역인데, 이것에서 하려 그러면 일본과의 협력이 절대적이죠. 그렇죠. 이번에 한미일 3국 공군이 합동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선 특징적이고,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그 항공 연습을 할 때는 주로 한미가 했잖아요. 근데 그 이번에 ICBM 발사라고 하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직접 대응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ICBM 발사라든지 여러 중장거리 또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 때는 우리도 1차 타겟이겠지만 일본도 그 북한의 군사 도발에 이 자유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미국보다는 일본이 더 직접적인 당사자인 셈이죠. 그런 점에서 일본 공군이 직접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 무기가 두 종이 이번 군사훈련에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 전략 무기인 두 종이 그 중에 특히 B1B가 실사격 훈련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별명이 죽음의 백조입니다. 비행기 모형이 이 백조가 앉아 있는 것처럼 생겼는데 색깔은 좀 검습니다. B1B 랜서가 뭐냐? 중세기의 창기병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뾰족한 부분이 그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보시는 창 있잖아요. 그 기사의 창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B1B 랜서입니다. 자, 이번엔 그냥 전개된 게 아니라 가상 표적을 호위받으면서 이동해서 실제로 타격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 쭉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 사실 실제 보면 이 죽음의 백조라는 그 B1B 랜서가 굉장히 커요. 엄청나죠. 그 길이가 한 40m가 넘고 폭도 40m 정도 되고 날개폭까지 포함하면요. 저기 제일 앞에 있는 저 오리처럼 생긴 네. 거죠? 그리고 또 아주 우아하잖아요. 네, 자태가. 그런데 맨 앞에 뾰족하게 솟아 있는 게 정말 중세 시대에 창을 든 창기병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데 저게 스텔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게 스텔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B1B 랜서만 떠도 이걸 포착하거나 이게 잡아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저 훈련은 다른 한미 일본의 다른 전투기들이 호위하면서 B1B를 함께 갔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합동 연습이 되는 것이고요. 저 B1B는 그 항공기 무게는 84톤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실을 수 있는 포탄은 재래식 포탄이 61톤입니다. 안팎으로 61톤을 실어요. 예, 61톤의 재래식 무기를 실어요. 원래는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비행기였는데 그 2012년에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그 솔트 협정에 의해서 이 핵무기 이 부분을 제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재래식 무기를 싣게 되는데 이제 비교하자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나스랄라 그 지휘부를 폭격해서 몰살시켰는데 그때 4톤짜리 벙커버스터가 사용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탄두 중량 4톤입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현무5는 탄두 중량 8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B1B 폭격기 한 대에 61톤을 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한 대가 떴다. 그리고 저것이 보통은 위력 비행만 하고 말았는데 네. 이번에는 실사격 훈련을 했다는 거거든요. 저 엄청난 비행기가 사실은 4명이 조종합니다. 네. 자, 그 폭탄이 저렇게 실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마하 1.2로 12,000km 최대 항속거리를 보인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연습하러 온 그 B1B는요. 괌 공군기지에 있다가 거기서 이륙을 해서 2시간 만에 그 작전 지역으로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 급유도 필요 없이 와가지고 61톤의 포탄을 쏟아붓는다고 치면 네. 저게 4톤짜리 재래식 폭탄으로도 라스랄라 그 20m 지하 벙커에 있었던 그 지휘부를 다 괴멸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상의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타격했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상의 그 이 목표가 어디겠습니까? 1차적으로 김정은 집단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김정은 집단에게 보여준 거예요. B1B 한 대만으로도 61톤의 재래식 무기로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라. 네. 불장난하지 마라. 이것을 실사격까지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 때 그 핵 탑재 장치를 뺀 거지. 예. 원래는 가장 신속하고 무서운 무기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가 전략무기라고 이제 우리가 제이뎀이라는 저 합동직격단 융단 폭격은 김정은이 벌벌 떠는 기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거의 하늘을 다 뒤덮을 정도의 순간적인 화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B1B 랜서만 온 게 아니고 B-52H도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폭격기와 재래식 폭격기가 동시에 출동을 한 겁니다. 네, 바로 그 말씀을 좀 더 하죠. B1B가 핵폭탄을 못 싣는 거 아니야. 이렇게 김정은이 얕볼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미국은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B-52H도 이번 훈련에 참여시켰는데 이건 대단한 경고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3대 전략기라고 하는 게 B1B 랜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B-52H가 있고 B2가 있는데요. B-52H 이번에 그 작전에 참여한 B-52H는 대개 한 30톤 정도의 폭탄을 싣고 가서 투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핵무기를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핵무기를 쏘는 거예요? 예,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공중에서 육지를 향해서 핵무기를 발사하는 겁니다.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한 6,000km 날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토에서 날라오는 것은 이제 거리가 너무 머니까 10,000km 이상 되니까. 괌에서 떠가지고. 그러나 괌이나 이런 그 미군의 전략 무기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바로 떠서 한두 시간 후에, 두세 시간 후에 평양을 폭격할 수 있다는 그리고 거죠. 여차직하면 괌에서 이륙한 뒤에 바로 평양을 때릴 수 있죠? 거기서 멀리서 때려놓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핵폭탄을 여러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괌에서 떠서 한 대 발사하고 또 오면서 또 발사하고가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B-51, 그러니까 B-52H 이거는 사실은 위험 무기다. 이건 네. 실제로 우리가 핵무기를 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주머니 속에 쏜 것이 무섭다고 네. 보여주는 그래서 거죠. 저것은 위험령이고 그러나 재래식 무기는 정말로 실전에 바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1B 랜서가 그만큼 김정은 입장에서는 더 위협일 거예요. 네. 그 점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띄워버린 겁니다. 네. 자, 이 바머라는 B가 미국 3대 전략 핵폭격기인데 이게 2개나 떴다는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 북한은 대적 연구원, 적을 상대하는 연구원이란 새로운 대남기구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굳이 이런 명칭을 썼을까요? 그건 김정은의 교시가 있어서 그렇죠. 네. 김정은이가 작년 말 올해 초에 대한민국을 이제 적대적 국가다. 뭐 더 이상 통일 같은 얘기 하지 마라. 다 없애버려라. 이래서 김정은의 지시 후에 실제로 그 북한의 공산노동당이라든지 네. 또는 북한의 내각에서 통일자 들어가는 기구가 다 이름 간판을 바꿨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이 좌파 단체 중에 통일자 들어가는 단체들이 꽤 많았는데 자취를. 그 단체들도 해체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직접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통일 연구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통일전선부도 없어졌어요. 이름이 통전부가 없어졌습니다. 당중앙위 10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조국통일연구소라고 하는 것도 적대연구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대적연구원. 그런데 예. 이걸 이름을 바꾸면 대적연구원으로 바꾸면 연구하는 내용도 당연히 달라지죠. 그렇죠. 통일연구원은 어떻게 통일을 할 거냐. 어쨌든 겉으로는 그렇게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인민전선 전술, 통일전선 전술을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거라고 하면 대적 연구소니까 어떻게 때릴 거냐. 맨날 이것만 연구할 거 아닙니까? 적을 상대하는 연구만 하겠죠. 예, 그래서 간판만 바꾼 게 아니라 그 기능까지 전부 다 바뀌었다. 김정은의 지금 대한민국 대책 정책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등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방정보국은 북한군 7천여 명이 러시아가 지급한 이 각종 무기들로 완전히 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몸만 북한군이지 뭐 옷이니 신발이니 저런 무기들까지 이게 한마디로 용병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용병도 저런 용병이 없죠. 보통 이래 다른 나라에 가서 뭐 파병을 할 때도 다 자기 나라의 그 표식, 자기 나라의 그 군대 국기, 그다음에 자기 나라의 뭐 무기가 워낙 그 좀 빈약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웬만큼 다 무장하고 있을 때는 자기 나라 무기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완전히 몸뚱아리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러시아제로 다 지금 이 무장을 했어요. 사람만 북한 사람이에요. 예, 사람만 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병도 저런 용병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지금 완전히 총알바지로 이용될 것 같다. 총알바지로 이용될 것 같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양상이 마치 그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그 전쟁 후반부부터 말하자면 이게 한편으로는 휴전 협정이 계속되면서 네. 한편으로는 언제 휴전될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저 산봉우리 하나를 우리로 갖고 있으면 그 일대는 우리 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말 고지 하나를 뺏고 뺏기는 그 수없는 전투들을 하면서 6.25 전쟁 때 그 많은 전사자들의 절반 이상이 그때 전사했거든요. 영화 고지전에도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햄버거 힐 같은 이름이 나올 정도입니다. 다져진 고기가 얼마나 됐다. 많이 네. 이 군인들이 거기서 죽었으면. 근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양상이 좀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상자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어떤 보도에 따르면 하루에 러시아군만 1,000명 이상이 죽어나간다는 것 뭐 아닙니까? 1,200명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그 전선에
북한군이 투입이 됐을 때 그 북한군들이 그야말로 총알바지 소모될 그런 용병으로 지금 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고주필 말씀대로 얼마 전에 전투가 벌어져 이게 첫 교전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북한군이 한 명 빼고 모두 사망했다는 리투아니아 NGO의 주장이 나왔었죠. 이번에는 북한군으로 보이는 병사가 크게 다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끌스크립 교수와서 무작정 공격전에 참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러시아 얘기들은 공격전에 아무런 정찰도 하지 않고 저에게 군사 무기도 주지 않습니다. 원래 제 인원이 40명이었는데 제 친구들인 흑철과 경험을 비롯하여 모두 전사했습니다. 제 눈으로 사자들처럼 쌓여있는 러시아 군사들의 시체들과 하게 된 탱크와 상하차들을 보았습니다. 홀치는 이 전쟁에서 피할 겁니다. 네, 저희가 자막을 써드렸는데 분명히 북한 말투입니다. 자, 이 병사의 증언 들으신 대로 사망자 수가 40명이 넘는다. 혁철이, 경환이 우리 이름들 아닙니까? 다 내 친구들 죽었다. 자, 북한 말들이죠? 예, 저 탈북인들과 그 정보 전문 요원들이 저 병사의 그 말을 쭉 분석을 해서 여기 평안도 억양이 아주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북한 말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북한 군인이 확실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저 병사의 진술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숨어 있는데 네.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고지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주로 산 쪽에서 네. 이루어진 고지전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구릉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원이죠. 무슨 뭐 성을 쌓거나 이럴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로켓이나 포탄으로 지금 진지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을 게 없으니까 러시아 병사들 죽은 시체들을 당장 참호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저 지금 북한의 폭풍군단이 다수 지금 갔다고 알려져 있는데 폭풍군단은 우리나라의 산악 지형에서 정말 다람쥐처럼 산을 잘 타는 걸로 특화되어 있는 게릴라 후방 침투 부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크라이나 같은 이 평원에서 무슨 힘을 발휘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날라오는 미사일을 다람쥐 산 잘 타는 기술로 이걸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쿠르스크 지역에 전투에 투입될 거라고 하는 예상들이 지배적인데 저 지역이 전형적으로 그런 이 구릉에서 벌어지는 진지전 이 상황에서 총알바지로 내몰리는 것이고 이제 이게 뭐 나중에 우리가 좀 시간이 간다면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북한 병사 1인당 월급이 $2,000로 책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전사자가 났을 때의 그 전사수당으로 지금 이 $100,000 정도가 책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합의했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가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대체로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월급 $2,000 중에서 뭐 한 $1,800 정도는 뭐 저 김정은 집단이 떼간다 치더라도 그 돈보다는 죽었을 때의 1인당 시체수당, 전사수당, 목숨값이죠? 목숨값 이게 훨씬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를 다 감안하고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용병을 내보낸 것 아니냐. 그리고 최선희가 앞으로 더 보내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고주필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중상병 러시아가 자신들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첫째, 너네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거야. 이거 그렇게 거짓말이죠. 얘기했다고 그래요? 예. 아니 아무리 군인이라고 아무리 특수군 부대라고 해서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좀 걱정이 되고 또 낯선 곳에 자기들은 해본 적이 없는 실제로 폭풍군단이라 하더라도 실전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군인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로 겁도 나고 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군한테 니들은 후방 지원분이지 직접 전투에 참여할 일이 없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투에 참여시키려면 최소한 자기 방어 무기는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거든. 건사할 무기도 안 줬다. 예, 아무것도 안 줬다는 자기 몸 거거든. 건사할 무기도 안 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마도 뭐 방탄이라든지 또는 이제 요즘은 미사일이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뭐 불도 붙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를테면 방화가를 그러니까 이 화염 방사기 같은 무기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한데 아까 그 병사 부상 정도를 보면 그냥 파편에 맞은 것뿐만 아니라 좀 많이 좀 그걸 불에 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완전히 살아있는 게 기적일 정도예요. 아니, 그러면 저런 것과 대비된 어떤 저 방어 무기도 주지 않고 그냥 전장으로 내몰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저 거짓말이 러시아가 했겠어요? 네. 김정은이는 그 거짓말 안 하고 보냈겠냐고요? 네. 자,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장성들, 장교들은 물론이고요. 3명의 신원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미 알려진 김영복 부총참모장 외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리창호 정찰총국장이 갔다고 하는데 뭐하러 갔을까요? 정찰총국은 우리나라에 간첩 내보내는 그 부대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잠수함에 간첩 교육시켜 갖고서 서해 동해 쪽으로 불어내리고 다시 올라가고 했던 그런 게 정찰총국이고 우리나라 최근에 정찰총국이 했던 작업 중에는 해킹 작업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만은 우리 금융기관이 해커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력화되면서 그 범인이 북한이었다는 것을 IP 추적을 통해서 6개월 후에나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짓을 했던 데가 바로 저 정찰총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찰총국이 직접 러시아 전선에 갔다는 뜻은 뭐냐면 우선 이것과 관련돼서 자기들이 실전이 어디가 허점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했던 그런 해킹 공격 있잖아요. 사이버 공격 같은 것들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그 러시아 군을 대신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점에서 정찰총국장이 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끝으로요. 김정은은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예상됩니다. 북한군을 10,000명가량은 더 보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도됐어요. 네, 지금 김정은이는 통치 자금이 없으면 사실 정권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꽤 오래됐어요. 근데 그 통치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그 이른바 외화벌이 일꾼들을 통해서 뭐 마약을 팔거나 뭘 파거나 뭘 할 수 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마침 전쟁이 터졌고 목숨값 아까 제가 쭉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얘기했던 그 목숨값으로 그야말로 조 단위 돈이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왜 10,000명으로 끝내겠습니까? 더 할 수도 있다.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보내주면은 푸틴이 완전히 김정은이한테 엎어질 텐데요. 네. 그런 점에서 추가 파병은 10,000명이 아니라 러시아 전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금 130만 가까운 그 군을 보유하고 있는 게 김정은 아닙니까? 가진 게 뭐 인력밖에 없죠. 그중에 10,000보내나 20,000보내나 10,000보내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네, 독재자의 속성입니다. 고성국 주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혼인과 출산이 반등하자 아이를 축복이라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죠. 그런데 결혼 7년 만에 갖은 고생 끝에 아이를 가진 희극인 부부와 21살 난 산모에게 악플이 쏟아져서 사회적 비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민간 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그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그 사실상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해서 복직을 해서 회사를 다닐 때 아이가 아플 경우에는 개인 연차를 대부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개인 연차 사용이 사실 조금 턱없이 부족하긴 하거든요. 네, 이번 주제에는 양지민 변호사, 임종윤 시사평론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개그맨 강재준 씨와 이은영 씨 부부, 소문난 금실로 유명하죠. 결혼 7년 만에 정말로 어렵게 아이를 가졌는데 난데없는 악플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사실 이 개그맨 부부 강재준 씨와 이은영 부부가 7년 만에 자연 임신으로 등남을 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두 사람이 모두 40이 넘은 나이였기 때문에 우리가 고령 부부, 그러니까 노산 부부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자연 임신임을 밝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이와 이런 즐거운 일상들을 올리는 SNS에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강재준 씨 입장에서는 아이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좀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SNS에 아이와 함께하는 계정이다, 무분별하고 선동하는 이 계정은 정중히 차단하겠다, 저렇게 이런 이야기를 예쁜 했습니다. 아이에게 악플을 한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한 번, 두 번 그냥 넘어가다 보면 그 악플의 수위가 더 세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또요 있습니다. 이 21살의 엄마가 된 여성에게도 또 이런 악담, 악플이 쏟아졌다는데,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아니,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정성껏 기르는 엄마들을 보면 칭찬을 해주는 분위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NS에 21살의 엄마가 됐다, 아이의 엄마가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아이를 낳아선 되겠느냐라면서 또 악플이 달린 것입니다. 이 21살의 아이를 가진 이 엄마의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이를 임신했지만 이렇게 잘 키우고 있다, 당당하게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인플루언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누리꾼들이 어떻게 그 나이에 임신을 하느냐, 말도 안 된다라면서 이제 비난을 퍼붓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게 나오면서 나는 칭찬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소신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악플러들 저도 좀 공분이 함께 일어요. 고소하고 추적이 되면 자, 어떤 처벌 받습니까? 일단 형법상의 모욕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욕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보통신망법의 경우에는 그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그만큼 인터넷을 통해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더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명예훼손죄,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우리가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7년까지 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되죠. 맞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우리 법에서는 명예훼손이 된다라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요즘에는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는 분위기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실형 선고가 된다라든지 그런 경우도 상습적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하면 더 가중처벌을 한다는 게 이제 좀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상 이렇게 어떻게 상해를 한다라든지 어떻게 실질적으로 뭐 다치게 한다라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큰 범죄냐라는 인식이 좀 팽배했는데요. 이것이 많이 변화가 됐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명예훼손을 지속한다라고 한다면 양형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고, 여기도 더 나아간다면 스토킹 처벌법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정부,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저출산 관련 지원 정책들을 정말 다양하게 내놨습니다. 주요한 것들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여성이 유산을 하거나 이 사산을 했을 경우에 휴가가 있습니다. 유산, 사산, 휴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5일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열흘로 2배 더 늘려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이라는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공공기관들만 적용하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네 회사 육아휴직 얼마나 하고 있니, 사용하고 있니, 비율을, 성적표를 그런 거죠.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까지 확대해서 민간기업을 좀 약간 간접적으로 너네 육아휴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기로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가정 양립 이런 거 활동을 잘하는 우수 중소기업들은 국세청 세무조사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단기 육아휴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1년에 한 2주 정도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연 1회 2주에 걸쳐서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최대 2번 쓸 수 있게, 그렇게 그것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되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이게 지금 지하철은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안 지켜져요.
뭐 할 수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거기 앉아 있는 분들도 사실은 눈 감고 있는 거 보면 양심에 찔리긴 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하죠. 그거. 네. 예. 그런 분들은 꼭 자고 있는 척 하십니다. 근데 이런 지하철에만 있는 임산부 배려석을 이제 이런 서울에서 경기도로 오가는 광역버스에도 이제 설치를 하겠다. 이거 상당히 좀 아주 눈에 띄는 신박한 그런 아이디어 같고요. 그다음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이거는 사실은 좀 이미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약간 좀 강조하듯한 그런 식으로 좀 더 별도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정책도 나왔고. 산후조리원 요즘은 대부분 다 이용하시는데 이 질이나 또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데가 많거든요. 이것도 좀 더 개선하겠다 이런 방안도 내놨습니다. 노약자석 말고요. 한참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앉아 계신 경우도 봤는데 양보하셔야 됩니다. 서울시는 출산검사와 관련한 비용들의 지원 확대에도 나섰죠? 네,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 정말 대폭 이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원래는요, 난임 부부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출산당 25회로 제한이 되면서 사실상 한 아이를 갖기 위해서 25회 동안은 무조건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첫째 아이를 가지면서 이미 25회를 다 써버렸다.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라고 하는 경우 다시 리셋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리셋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가질 때에는 25회 다시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원래는 가임력 검사의 경우에도 기혼자라든지 아니면 예비 부부에 한해서만 지원이 됐는데요. 그 제한을 모두 풀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미혼 남녀 모두가 받을 수가 사실 있습니다. 미혼 남녀가 가임력 테스트 받아야죠. 그렇죠. 네. 사실 저출산이 크게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국의 모든 이제 미혼 남녀에 대해서 사실상 이렇게 서울시의 경우에 이제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25세에서 49세 남녀라면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런 가임 테스트를 받을 때 여성의 경우에는 13만 원, 남성의 경우에는 5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출산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시는 것. 정부가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시급한 해결을 호소한 게 있죠.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결혼하면 어디 살게 해주실 거예요? 자, 내년부터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고요? 예, 지원이 확대되는 거의 핵심은 정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이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라는 겁니다. 완화한다라는 거의 의미는 보통 이제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이 부부들의 소득 합산 그 규모를 이제 높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7천만 원 정도 더 늘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 자격 소득 기준이 7,500인데 이걸 1억 원으로 2,500 더 확대하기로 했고요. 근데 보통 이제 올 봄에 1월부터 4월까지 이제 시행이 돼서 아주 데이트를 쳤던 그 정책 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건데요. 이게 현재 소득 요건 1억 3천만 원인데 이걸 2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7천만 원이 올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해서요, 내년부터 27년까지 이 3년 안에 아기를 이제 낳는 그런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이거를 2억에서 2억 5천까지 5천만 원 더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전문직 부부들도 이제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출 기간 동안에 아이를 추가로 또 이제 낳을 경우에는 이 우대금리도 0.2%인 걸 0.4%로 더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어떤 그 금리라든가 자격 요건을 완화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공급이거든요. 네. 이 공급 관련해서 신혼 출산 가구 대상으로 매입 임대주택, 그러니까 이거는 허그에서 비어있는 집을 사들여서 그거를 이제 임대를 다시 해주는 그런 식인데 이거를 원래 4만 호 공급하기로 했던 걸 6만 호로 2만 호고 더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중요한 거죠.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이거 굉장히 좀 구미 당기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올해 말부터요, 정부는 이 공공 민영주택 신혼특공에서요,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에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이것을 배제하고 다시금 청약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총각 때 기록을 지워준다. 그렇습니다. 결혼 전에 내가 당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없던 걸로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6월 19일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에 출산한 가구라면 이 특공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합니다. 생애 중에 특별 공급이 한 번만 사실 가능한 것인데 네. 만약에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에 출산을 했다라고 한다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청약 조건도 완화가 됩니다. 네. 과거에는요, 입주자 모집 공고 전까지 계속 무주택의 요건을 충족을 했었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역시 이 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정직이 돈이 된다라는 영어 속담이 아니시티 페이스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아이를 낳으면 페이스, 돈이 됩니다. 그런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요즘 활발하게 열리고 있는 지역 축제들이 특산물 위주를 벗어나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북의 김천시가 문을 연 김밥 축제 모습 보시죠. 부산 김밥 대전빵이라는 데도 막창 전주 비빔밥 우리 김천 교민의 딸 뭘로 유명해질까 말이다 김천 하면 김밥이라고 도다리가 결심했다 김천 김밥 천국 우리는 이제부터 김밥이다 부산 국밥 대전빵이라 네, 김천과 김밥. 저는 처음에 발음이 조금 비슷한 것 말고 뭐가 공통점이 있지 이랬는데 아주 여기에 기발한 대목이 숨어 있습니다. 흥행에 대성공했네요. 예, 이게 지난주에 이틀 동안 26일, 17일 이틀 동안 열렸는데 10만 명이 왔으니까 오. 이게 지역 축제 첫 해 이렇게 흥행을 하는 거는 좀 드문 케이스인데요. 그게 이제 좀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게 상당히 좀 거기에서 좀 기발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대표적인 분식 브랜드죠. 김밥천국. 이거 줄이면 김밥이거든요. 그러네요. 김천이거든요. 김천이네요, 저게. 예. 그러다 보니까 김천시에서 이 김밥천국의 약자인 김천. 이게 이제 왜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이 김천시에서 이제 MZ 세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김천시 하면 무슨 생각 나세요? 물어보니 김밥천국이요. 이 답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착안이 돼서 행사 기획이 된 거였고 이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이 김천이라는 이 지역에 있는 도시 잘 모르는 분들 많은데요. 이 김밥천국, 이 김밥 축제 때문에 이제 김밥이라는 하나의 일테면 일반 보통 명사가 이 김천이라는 시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이제 김천이라는 시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 가치를 확 올리는 그런 어떤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축제가 여러 지자체의 모델이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른바 가성비, 저예산으로 이뤄낸 대박이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들어간 돈 모두 한 1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예. 안 된다고요? 왜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성비냐면 보통 지역 축제 한 14억 정도 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가수 섭외가 또. 예, 10분의 1 정도인데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부분입니다. 김천시 담당 팀장 얘기가 너네 어떻게 이렇게 싸게 지역 축제 했니? 그랬더니 물어보니 그 가수들 별로 초청 안 했어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실제로 일반 지역 축제들 이 가수 섭외비만 2,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번에 이렇게 좋은 가성비로 큰 축제를 성공제에 좀 마무리를 하던 그러니까 결과가 됐겠고요. 가수는 딱 한 명 불렀대요. 예, 김밥이라는 노래를 부른 더 자두 이 한 사람 불렀답니다. 저 노래 참 좋아했거든요. 옛날부터. 김밥 말아줘. 그 얘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행사 이렇게 가성비 좋게 큰 성공을 거둔 행사가 결국 이제 다른 지자체 행사들한테도 좀 잘 적용되는 그런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우리도 저 정도 한 10분의 1 예산 쓰고 10만 명 이상 불러서 우리 흥행할 수 있다면 하자. 그래서 참신한 아이디어 축제들이 요즘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김밥 축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공주의 경우에는요, 사실 우리가 그냥 사실 역사적이라든지 문화적인 축제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시의 이름을 따서 공주님 컨셉으로 말 그대로 프린세스. 그렇습니다. 공주는 공주님이다. 공주의 컨셉으로 이 야간 관광을 하는 그러한 축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구미의 경우에는 라면 축제입니다. 구미와 라면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하실 구미는 공단인데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농심, 그러니까 라면으로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공장이 그렇습니다. 거기 바로 있습니다. 구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면 축제를 열고 공주에서는 또 공주 축제를 열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더 집중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특산품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계속해서 반복된 축제가 이어져 왔는데 이게 점점 이제 인기를 끌지 못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컨셉에 착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요. 이 축제하면 노점, 자릿세, 불법
이게 판쳐서 항상 문제였잖아요. 이거 앞으로 좀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자리를 잡으면 수천만 원의 수입을 하루에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뭐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을 아예 자행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현장에서 즉시 단속해서 이것을 문 닫아버릴 수 있도록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법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50만 원,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가 있기는 하지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에 비해서 미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진해 군항제라든지 이런 축제에서는 영업을 불법적으로 성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노점상 여러분도 뭐 먹고 살려고 한다 그러지만 하시면 안 됩니다. 허가받아서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임종윤 평론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낮 최고 25, 6도까지 올라갔던 11월 기온이 곧 비가 내린 뒤에 영하까지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무려 30도 가까운 일교차가 난다는 얘기죠. 건강관리에 더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